경제 성장이라는 걸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역사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고도 경제 성장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사실 이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은 곤란하잖아요. 우리나라 산천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이러고도 이렇게 농지를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온 산천을 도륙을 해놓고 이 추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고 방향 전환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김종철 선생은 이곳에서 2004년까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교수로 임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스스로를 영문학자라 생각지 않았는데요. (1991년) 우리가 처한 이 절박한 현실을 직설적이고 정직한 언어로 담아낸 새로운 저널의 탄생, 녹색평론입니다. 녹색평론을 발행하면서 그 김종철 선생님이 생각했던 담론이라는 것이 일반 지식인들, 그러니까 대학 강단에서는 지식인들하고는 조금 부류가 좀 다른 걸로 저는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른바 상아탑이라고 하는 문자에 갇혀 있는 이런 식의 담론을 지향하지 않으셨죠, 애초부터. 그래서 녹색평론이 2달에 한 번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도 2달에 한 번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2달에 한 번 낸 이유가 개간지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낸 이유가 현실에 직접 대응해야 된다. 어떤 담론도 세계에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세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죽은 언어다 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셨죠. 그래서 녹색평론은 일종의 저널이다. 그야말로 저널리즘에 가까운 저널이다. 단순히 어떤 그 추상적인 담론을 유포하는 그런 관념적인 잡지가 아니고 저널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셨어요. 한 명의 실천적 사상가에 의해 발행된 한국 최초의 생태 잡지. 김종철 선생은 녹색평론을 통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 인간 생존이 정말로 가능할까? 우리 후손의 미래는 정말 있을까? 이런 전망적인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문제가 뭐가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는데. 여러분 한번 지방에 내려가서 산천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외국에 가지 말고 비행기 타고 딴 나라 가지 말고 우리나라 산천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이러고도 이렇게 농지를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온 산천을 도륙을 해놓고 이 추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고 방향 전환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6월 25일 선생은 한 줌 희망을 뒤로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예. 타십시오. 예. 자, 안으로 타겠습니다. 네네, 그러십시오. 예. 오늘이 김종철 선생이 작년 오늘 1년 전에 별세하셨죠. 그래서 그분을 일주기를 맞아서 그분을 추모하는 모임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
사실상 그 김종철 교수님께서는 딱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녹색평론. 예. 어, 예. 그 우리 잡지인데요. 예. 어떻게 탄생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예.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예. 한번 예. 이 교수님 예. 생각은 어떠신지. 예. 뭐 사실은 김종철 선생이라는 분의 성함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네, 아주 유명 문학평론가죠. 근데 이제 그분의 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연과 인간의 어떤 갈등,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생각의 어떤 단초를 녹색평론 만들기 이전부터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1980년 그 이후에 미국에 가셔서 루돌프 바로라는 사상가를 접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분이 독일 녹색당 창당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생각을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생태주의라고 하는 생각, 그 생태주의 사상에 더 이렇게 몰두하게 되죠. 그러다 이제 1991년에 녹색평론이 창간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가 시점으로 보면은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사이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해소가 됐던 시점이잖아요. 군사 정권이 물러가고 어떤 절차적인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이랬던 시점에 그분 김종철 선생은 이제 더 이상 산업화 민주화 이런 구도, 갈등 구도로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 날로 심해지는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인간 정신의 어떤 타락이라든지 물질 문명에 탐닉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생각을 대중들하고 공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생태주의 사상을 전면에 내세운 녹색평론을 창간을 했고, 김종철 선생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생전에 뜻을 같이 했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저랑 나이가 같았었죠. 그래서 저하고는 이제 그 말을 놓고 지내는 그 막연한 이제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그 김종철 선생을 일종의 뭐랄까 제 마음속의 스승으로 이제 여기고 그렇게 지냈었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뭐 연배나 학력이나 이런 건 비슷하지만은 그 녹색평론을 통해서 그 김종철 선생이 추구했던 그 가치라든지 그 김종철 선생이 그 뭐랄까요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늘 제가 속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표현은 물론 그렇게 안 했지만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멘토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친구지만 참 존경하는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무슨 저 사회 민주화라든지 뭐 이제 반독재 투쟁 이런 데 이제 몰입해 있을 때죠. 근데 그 시기에 김종철 선생은 이걸 넘어서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 생활 방식을 바꾸는 생태적인 어떤 사상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깨닫고 우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도 많은 걸 배우고 이게 민주화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뭐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영남대학교의 연봉 선생님, 정지창 선생님, 뭐 김종철 선생님, 정석정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80년대 중반부터 가깝게 지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4, 5년 있다가 녹색평론 창간하신다고 그럴 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요? 지구 끝났다. 근데 뭐 아무 상기가 넘어서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주사 놓고 하는 게 더 괴롭히는 거니까 포기하고 화석연료 많이 쓰고 지구를 더럽혀서 빨리 지구를 끝장내는 게 할 일이지 자꾸 그러시면 지구를 괴롭히는 거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녹색평론을 창간하셔서 계속 30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꿈이죠. 김종철 선생님. 이루어지지 않는 꿈인데도 불구하고 꿈을 향해서 끝까지 가셨던 모습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 꿈을 향해 갔던 것, 그게 우리 희망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지금 일종의 근대 산업 문명,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비판을 하시는 입장이셨고, 어떻게 보면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한국 사회에서 주류 언론들은 그런 선생님의 사상을 아마 제 생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도 주로 이제 진보적인 언론들이 많이 좀 선생님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기고를 받는다든지 기사를 쓴다든지 하는 관심을 좀 보였지만 아무래도 주류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김종철 선생님이야말로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비판을 하셨고 이게 기술적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1991년 녹색평론 장관하셨을 때부터 뭐 줄기차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한국 사회에 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생전 줄기차게 외쳤던 인간 생존의 필요 조건. 하지만 그의 외침은 늘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짐작하는데 그치는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고뇌도 있으셨을 것이고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하고 또 인간적 희생은 많이 치르시면서 30년 동안 녹색평론을 끌어오신 거는 그 바탕에는 저는 아버지가 당신 스스로한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평론이라는 작업 자체가 이 세상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인간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스스로 간절하게 생각하셨던 느끼셨던 것들, 알고 계셨던 것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하려는 노력이었잖아요.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인간 생존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과학기술과 경제성장이 불러온 생태 파괴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김종철 선생. 그가 이 생에 남기고 간 수많은 말과 글, 이 속에 그의 정신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한 200~300년 동안에 이 인류사 소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행사했던 그 버릇, 습관, 특히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성장이라는 걸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역사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고도 경제 성장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사실 이보다 더 풍요로운 생활은 곤란하잖아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택가에 자리한 건물 2층 사무실에서 녹색평론은 시작됐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 1991년 가을 1인 발행인이자 편집장으로 개인 사비를 털어 펴낸 창간호. 그땐 예상이나 했을까요? 지역의 작은 사무실에서 발행된 격월간지 녹색평론이 30년이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굳건히 이어져 올 것을 말이죠. 우선 이 공간이 바로 91년도에 김종철 선생님이 주변에 이제 친구들, 제자들 도움 받아서 녹색평론을 처음 창간하신 공간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여기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뭐 가족들과의 이제 이런 또 계획들 때문에 서울로 이제 불가피하게 가시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김종철 선생님을 이제 그 생태 사상가 또는 뭐 문학 평론가, 지식인 이렇게 이제 기억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함께 책을 만든 입장에서 김종철 선생님은 한국의 출판 역사에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기려야 될
훌륭한 출판인, 특히 이제 편집자라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1년도만 하더라도 출판 그러면 의뢰 이제 서울 뭐 이렇게 수도권 이렇게 이제 생각하던 시기에 대구에서 말하자면 전혀 새로운 주제의 잡지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또 당 의뢰 출판 일은 서울 가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런 이제 상투성을 아주 과감하게 극복을 하신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 지역에서 얼마든지 좋은 잡지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지역에 있어야 더 좋은 관점에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출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출판과 또 사회운동, 현실 정치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어떤 우리 사회의 그 어떤 흐름, 물결 이런 것에 그 출판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김종철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셨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98년 수돗물 불수화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당시 정부와 치과 의사회의 주도로 전국의 상수도 정수장에 불수 화합물을 투입해 그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한다는 건데요.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 불소의 성질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화학자 내지 생화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된 셈인지 관심들이 있는지 뭐 하긴 자기들 할 일이 바빠서 그런지 화학자들이 잘 안 나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야말로 비전문가죠.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일을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환경 잡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불소 관계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연히 눈에 띄게 되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믿을 수 있는 자료, 다시 말해 그 정도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자료냐 없는 자료냐, 이 학술 논문에 실렸느냐, 이 사람이 이 필자가 과학계에서 그래도 신용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번역해서 내놓는 그 일을 계속해 오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한국에서는 불소에 관해서 이 일을 거는 그 본격적인 일이 됨으로 해서 저를 반대 운동가라고 사람들이 일컬은 온 것 같습니다. 정부는 수돗물 불수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국민 개개인에게 그 어떤 동의도 얻지 않았다는 것이 김종철 선생이 반론을 제기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과학적이고도 논리적인 정당한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그는 온갖 해외 저서와 논문을 번역해가며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98년이었습니다. 녹색평론에서 수돗물 불수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좀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대하셨던 만큼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종철 선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그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아주 이제 대립해서 이렇게 반발하거나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되면서 김종철 선생님이 그럼 내가 직접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의학 논문들, 과학 논문들, 특히 이제 화학, 치의학 이런 관련된 논문들을 손수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 공부를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선생님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고3 수험생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도 아주 생소한 분야의 그 논문들을 직접 찾아서 읽고 번역하고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 과정, 그게 이제 김종철 선생님의 뭐랄까요, 어떤 문제에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계신 어떤 원칙에 대해서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탐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또 사회적으로 공유하면서 공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면모.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책상 앞에서 연구하는 어떤 학자의 또 풍모보다는 아주 뭐랄까요, 활동가 또는 실천가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천하는 사상가, 그 모습은 또 하나의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헛된 개발의 꿈에 그런 망상에 젖어서 도대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이 어리석은 대중들이
천송산에 서식하던 수많은 도롱뇽은 집을 잃었고 생태계 파괴라는 큰 죄를 짓고도 여전히 무르수고 5만 시간 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57일 동안 단식한 사람도 있어요. 뭐야 도대체 당신들 뭐야? 뭐야 이거? 이러니까 당신들을 믿지 못하는 거야. 진심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러니까 당신들이 진심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좀 진실한 태도를 보여요. 좀 진실한 태도를. 김종철 선생의 울고든 원칙은 의외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복순연이에 이어서 그만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책을 한번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가 된다던 인기의 TV 프로그램. 국내 많은 작가들의 책들이 이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졌죠. 당시 영세한 출판사와 작가들 사이에선 꿈의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녹색평론사에서 출간한 권정생 작가의 책을 추천도서로 선정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녹색평론을 세상에 알릴 좋은 기회. 하지만 작가는 물론 김종철 선생 또한 책이 방송되는 걸 끝내 거부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느낌표에서 책을 선정할 때 책을 선정하는 그 책임자가 제 은사셨어요. 도정일 교수님이시죠. 이제 그분이 녹색평론사에서 나온 우리들의 하느님을 선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저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도 하게끔 미리 사전에 언지를 좀 주어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김종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나오는 반영이 TV 매체에서 굉장히 막강한 매체인데 그 매체의 힘을 빌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이 책을 뭐 강제는 아니지만 그 매체의 영향력에 의해서 독자들이 그 책을 선택하게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대중 소비 이런 소비주의 사회의 메커니즘하고 같다. 책을 읽는다는 것도 일종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래서 일정하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가치를 구축하는 과정인데 공중파라고 하는 거대한 매체가 이 책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의 또 엘리트 아닙니까? 문학 평론가 엘리트들이 그 매체의 힘을 빌어서 이 책 읽으시오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을 때 그것을 과연 녹색평론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동안 녹색평론사가 지향했던 가치하고 맞는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게 말이 쉬운 건데 한 10만 부 갑자기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당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녹색평론이 구상했던 무슨 사업을 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정당화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비타협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철 선생은 그 김우창 선생이 은사이신 김우창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념의 인간이다. 김종철 선생은 신념의 인간이다. 그 말이 맞아요. 신념의 인간이에요. 그 신념의 인간이니만큼 어떤 기성 질서에 대해서 비타협으로 일생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유지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녹색평론을 발행한 30년이란 시간 동안 오롯이 한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도 결코 굽히지 않은 그만의 가치와 원칙, 그 신념은 독자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뭐 고향 그런 냄새를 좀 풍기는 땅이나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일단 심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친근감이 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생 용지를 쓰고 칼라 처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질 문명을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뭔가 아직 옛것에 그런 거에 이렇게 가까이 한다는 그런 몸짓으로 봐서 굉장히 좋았죠. 창간 2달 만에 정기 구독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서고 발행 부수도 1년 만에 2배로 늘어났죠. 녹색평론이 30년을 이어온 기반은 바로 독자라는 힘이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98년, 99년 초였나요? 아무튼
그 당시에 전주에서 어떤 독자가 전화를 주셨어요. 편집실로. 그분의 용건이 뭐냐면 내가 이제 녹색평론 독자인데 가까이에 있는 이 책 같이 읽는 사람들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다 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원칙상 그 다른 구독자들의 그 정보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이디어가 그러면 선생님이 광고를 내십시오. 우리 주변에 사는 독자들을 한번 모일 어디에서 만납시다 라고 광고를 내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분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이제 독자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녹색평론 독자들은 단순히 잡지를 읽고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때론 행동에 동참하는 신념의 공동체가 되었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독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독자라는 든든한 뒷배를 둔 김종철 선생은 2013년 녹색평론 131호를 통해 또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권리, 또 국가라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의무. 선생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기후위기 시대 때문에 뭐 통째로 우리가 뭘 하든지 기후위기 시대가 오면 우리가 살아왔던 문명의 방식은 완전히 해체되고 적응하면서 살아남을까 말까. 그래서 어떻든 이 탄소 중립으로 가서 기후위기를 막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사실 일찌감치 이제 하셨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결국은 우리가 그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려면 골고루 나누어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논쟁을 사실은 처음 기본소득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게 뭔 말이지? 이게 가능이나 할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다수일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번 대통령 선거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의제화해서 논의를 좀 해간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않겠나? 지금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땅을 스스로 자기가 소유하겠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과 내가 노력해서 생산한 것은 내가 같더라도 내가 생산하지 않고 내가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의 변화. 난 이게 지금 제일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상품화되는 자본주의 사회, 더 이상 경제 성장이 해법이 아니란 사실을 선생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전면에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떡국을 주듯 불쌍하니까 돈 좀 주려고 그러는 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충북 도청을 찾은 농민들이 농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거친 발언을 쏟아냅니다. 충청북도가 도입을 발표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에 항의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농가에 차액을 일부 지원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위해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김종철 선생이 주장한 기본소득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내놓은 복지정책은 여전히 차별적이고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논리.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은 농촌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은 일손이 없고 도시는 일자리가 없는 아이러니. 선생은 이 모순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는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면 농민 기본소득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수도권에 완전히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서울 중심이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좁은 땅에. 이 분산돼서 그리고 권력도 지방에 많이 가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녹색평론의 꿰뚫는 정신은 공생이에요. 공생이고
함께 사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 자치 뭐 이런 거. 그래가 하여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서 했는데 이게 뭐 변하지 않고 아까 전에 뭐 얼핏 보니까 민주주의 말씀하시던데 읽고만 말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없잖아요, 방향이. 그렇습니다. 녹색평론이 줄곧 주장해온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공동체 사회를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가 필요했습니다. 2012년 한국에도 녹색의 가치를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녹색당을 창당하게 됐는데요. 녹색당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녹색당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결해가지고 녹색적인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세계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진도 9.0 규모의 대지진, 그리고 그 강진에 의해 발생한 초대형 쓰나미는 온 도시를 삽시간에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당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33만 명의 주민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도 모자라 해안으로 밀려든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되면서 원전 내 수소가 폭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겁니다. 86년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인류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 사고를 접한 후 김종철 선생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녹색평론을 오랫동안 따라 읽어온 독자 입장에서 본다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평소에 정치에 대한 불신 같은 게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녹색당 처음에 창당할 때 전국을 다니시면서 사실 녹색당의 홍보대사처럼 녹색당이 한국에 필요하다는 걸 역설을 하고 다니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보면은 본인이 어쨌든 후쿠시마 핵사고가 큰 영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고를 통해서 더 이상 좀 시간이 많지 않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이것이 또 정치라는 영역에서 풀지 않으면은 본인의 그동안 주장하고 본인이 꿈꿨던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의 창당에 그만큼 좀 공을 많이 들이셨던 것 같아요. 2011년 3월 11일 날 이제 터지고 그리고 일단 원자력 이런 큰 재앙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계속될 정말 세기말적인 그 대재앙이 터지는 걸 보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미력하나마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녹색당을 직접 창당해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었던 많은 활동가들, 주민들, 이들의 목소리가 직접 의회에 투영되지 않으면은 세상은 오래가지 못한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좋은 정당을 하나 더 만든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좋은 정당, 양심적인 정당이 필요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진보신당에 입당하면 되잖아요. 진보신당에 들어가서 홍세화 대표 밑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도우면서 살면 기존 정당이 있으니까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 정당을 하나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진보신당이라는 좋은 정당, 내가 보기에는 그 양심적인 정당이에요. 그 뭐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만큼 크지를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진보신당에 내가 입당을 하지 않고 체질에 맞지도 않는 생전 내가 정당 활동이라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이 65세에 와서 새로운 정당, 녹색당이라는 걸 해보겠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합니다. 진보신당까지는 한나라당 이런 거 말할 필요 없고 민주통합당 말할 필요 없고 진보신당까지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정당이다. 무슨 말이냐? 종래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고 사회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근대적인 정당이란 말이야. 근대주의자들입니다. 화석연료 시대가 근대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광물자원을 파쓰고 화석연료를 썸으로 해서 인간이 그냥 부정하게 자기 욕심껏 살아온 게 이게 산업자본주의 문명이란 말이야. 요것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게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분점하느냐를 의회에서 갈라먹기 논쟁을 하자는 게 근대 정치와 근대 정당 정치란 말이에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죽도록도 안 돼요. 우리들이 장기적인 미래를 정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주창하는 녹색당은 현재 전 세계 90개국에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정치 공동체를 지닌 유일한 정당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곳이 독일인데요. 독일은 정당 정치의 모범 국가로 여겨지는 나라입니다. 독일 녹색당은 1980년 작은 진보 정당으로 출발했습니다. 독일 녹색당 창당의 주역인 페트라 켈리. 그녀는 녹색의 잔다르크라 불리며 비폭력 환경운동가로 초기 녹색당을 이끌었죠. 폭력적인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한 그녀의 모토는 부드럽게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독일 녹색당이 창당한 지 40년, 시작은 조그마한 군소정당이었지만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allo, ich bin Clara und ich bin eine der Sprecherinnen in der Landesarbeitsgemeinschaft Frieden und Internationales. Wir sind ein grünes Gremium hier in Berlin und wir beschäftigen uns mit allen friedenspolitischen und internationalen Themen, die anfallen. Wir treffen uns mindestens einmal im Monat, haben meistens Referentinnen oder Referenten geladen, die uns zu einem Thema Expertise mitbringen und uns erklären, was das Problem ist und vor allen Dingen, wie wir als grüne Partei das Problem angehen können oder wie wir uns engagieren können. Ich glaube vor allen Dingen zu Zeiten von Fridays for Future, was gerade ja vor allen Dingen in Berlin sehr präsent ist, aber weltweit auch. Ich weiß nicht, ob es in Südkorea auch Proteste gibt. Oh, wunderbar. Glaube ich, dass vor allen Dingen bei den Grünen gerade eine starke Stimme für den Klimaschutz gesehen wird. Und das ist natürlich eine Riesenaufgabe, aber eine Aufgabe, der sich vor allen Dingen die Grünen verpflichtet fühlen. Und deshalb glaube ich, dass die Grünen deshalb gerade auch so einen großen Aufwind erleben, weil sich alles um Fridays for Future und den Klimaschutz dreht. Und ich hoffe natürlich, dass das auch noch weiter so bleibt. 오는 9월 독일은 연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를 이을 새로운 총리 후보. 독일 녹색당은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까요? 우리나라 또한 2012년 녹색당 창당 후 꾸준히 국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내 진출에는 번번이 실패했죠. 글쎄요, 이제 뭐 한국이 사실은 뭐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실제로 양당제와 같은 이제 뭐 보수 정당과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진보 정당으로 갈려져 있는 이런 사실상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 내지는 이런 작은 이슈를 이야기하는 정당들은 사실 성장하기가 좀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선거를 사실은 꽤 오랫동안 이제 뭐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이렇게 제가 지속해 봤는데 사실은 좀 이런 식으로 공고화되어 있는 선거법 상에서는 사실 녹색당과 같은 정당이 좀 성장하기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정치를 하려면 어떻든 그 시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고귀한 가치를 던진다 하더라도 그 가치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바닥에서부터 풀뿌리에서부터 그 녹색의 어떤 가치를 생활 정치 생활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의제만 이제 확 던지고 간 거죠. 그 저 같은 뭐 녹색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거야 하고 뭐 함께 해야 되는데 또 적당한 의제는 또 기성 정당들이 또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 정치 공학적인 어떤 기술은 좀 부족했다. 뭐 이 실패가 이제 한번 우리가 실패하면 사실은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든 이 녹색 김종철 선생님의 사상이 틀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 기후위기 시대에 더더욱 절절한 이야기라면 녹색이 어떤 하나의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녹색이 다양한 기성정당의 의제를 던져서 정치 의제화 할 것인가, 국가의 어젠다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운동을 같이 펼쳐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 개혁, 정치 변혁을 통해 김종철 선생이 이루고 싶었던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시민이 권력이 되는 사회, 주민 자치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이죠. 지금 여러분 수기 민주주의라는 걸 들어보셨죠? 지금 선거를 통해서 대의적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각국에서. 미국도 실질적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일단 독재 체제잖아요. 그 독일도 이제는 뭐 3인당, 기민당, 뭐 양대 보수, 뭐 진보 정당이 이렇게 뭐 어떤 그 대립적인 자세에서 뭐 정책을 그리고 싸우는 그런 사회는 이미 아닙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연정이라 해가지고 같이 정부를 공동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막 그냥 서로 죽일 것처럼 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회 발전이 하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수기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정말로 여론조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적극적으로 뭐 전화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러면 아무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본대로 지금 좋을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정말 불쌍해 하면서 쓴다. 사실 이런 사람은 지금 절반이 그러잖아요. 청와대 우리 대통령이 불쌍하다. 부모님도 비명에 돌아가시고. 근데 이 좌파라는 놈들이 큰 오살이 분단 말이야. 우리가 올라고 그럽니다. 왜? 이 사람 정보가 없어요. 지식과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표를 모아가지고 국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국회에서 결정을 한다? 어떻게 현명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딱 구멍텅이로 가는 정책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정도의 다소는 있지만 세계 각국이 지금 공통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 좀 깊게 생각하고 결정하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대개는 이것들이 합의를 받답니다. 대개는 합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특별한 이해관계라고 얽혀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그 침판지보다는 낫잖아요. 사람이 이 정당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 합의를 대마도가 유지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는 우리는 또 문화가 다르고 정치국의 역사가 다르니까 꼭 이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어떤 과감한 제도를 지금 우리 이 정치 시스템에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았냐? 누가 달아야 됩니까? 내가 달아야지. 왜 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이 지금 자꾸만 이게 통제가 심하고 갈수록 약화되는데 이럴 때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시민운동을 해야 되고 오늘 같은 자리도 이렇게 같은 팬티에만 앉아서 어느 대학에서 초청을 민주주의론을 갖고 특별 강연을 하는데 이제 김종철 선생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날 어떻게 알고 초청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민주주의를 제일 많이 말한 사람이 김종철 선생이라고 거기에 나오더라는데 정치학자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웃었는데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는 우리가 그 인간 집단을 국민, 시민, 주민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때 주민들이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그레스루스 아닙니까? 그 민초잖아요. 풀뿌리. 그래서 그 풀뿌리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 맨 위에 있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무엇 또는 그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있는 그 주민들의 자치조직의 느슨한 연대로서의 정당이 여야 된다라고 본 것이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뭐 이런 데에서 파워 엘리트들 중에 누구를
우리가 그 선거를 통해서 뽑느냐, 뽑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민주주의다. 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서양식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것은 대단히 불완전한 형태의 민주주의이고, 그래서 김종철 선생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좌우의 간을 대표하는 파워 엘리트들 간의 갈등, 또는 그들 간의 이권 싸움, 이권 나눠먹기, 이런 것을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았고, 99%의 아래 그리고 1%의 파워 엘리트들 사이에 힘겨루기. 그래서 이 99%의 주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자치 조직으로 조직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치와 자급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래서 그 마을 민주주의를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선생의 삶과 사상은 늘 비타협적이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가차없이 지적했던 실천하는 지성인. 녹색평론, 생태문명, 그리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천. 선생의 삶을 지탱했던 이 희망의 씨앗들이 이제는 꽃이 되어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그 얘기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고등학교 때 마산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그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문학 잡지에 발표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소년 문사였던 거죠. 문청이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시를 쓰시진 않았죠. 문학 평론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선생님 예전에 쓰셨던 시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러고 하면 그거 뭐 볼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사실은 그 녹색평론 만드는 작업이 선생님한테는 시 쓰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 저희한테 하셨던 게 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지금 막 현대의 어떤 물질이 상당히 우선되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는 사람과 이렇게 사람이 만나서 좀 이렇게 따뜻한 걸 나누는 그러니까 그게 좀 옛날 모습이죠. 근데 녹평의 어쨌든 발행인 김종철 선생님의 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 내용들이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 돈이 아닌, 편함이 아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제 가치하고 이렇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문드러지잖아요. 생각도 그게 맞지만 에이 현실적으로 안 돼. 그래 뭐 그건 누가 모르나.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근본인지,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예언하셨잖아요. 이제 점점 저는 선생님이 돌아가셔도 김종철 선생님의 어떤 글을 찾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내가 뭔가를 조금 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책 읽은 사람들이 이분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상가들은 다 세월이 한참 지났어야 그분이 인정받는 거라서 그건 김종철 선생님 같은 분들이나 아까 그런 우리 살아오면서 살았던 그 많은 분들이 당대에 당신이 뭐 그걸 가지고 영화를 누리거나 뭐 이러진 않아도 그분이 사상가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상은 후학들이 아니면 다시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체화해야 될 우리의 몫이지 그걸 김종철 선생님의 몫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